안녕하세요. 관객교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244페이지의 관리 주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도 별표하셔서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주택법령상 공동택의 공용분을 관리하는 자를 관리주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주체는 관리 업무 인계하기 전에 사업체와 관리 업무를 인계받은 자치관리시의 관리사무장, 위탁관리시는 주택관리업자, 그리고 임대택에 있어서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입니다. 그러면 관리주체별 개별 특징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보통 시험에 주로 출제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업주체와 그리고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사안들을 주로 시험에 내게 됩니다. 여기 관리주체에 있어서는 그 관리기관과 그리고 그 관리기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에 관한 사안들을 살피시는 게 우리 시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244페이지에는 양걸 1번 사업주체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는 사업체 관리, 그리고 니은 관리계약의 체결, 그리고 3번 관리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특히 디귿의 관리 방법 결정과 관련되어 입주자는 관리 방법 결정 요구 받았을 때 그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하고 관리 방법을 결정하며 위탁 관리를 결정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체에 통지하고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공동택을 위탁할 경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 방식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살펴보실 것이 바로 사업체와 관련된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사업체는 의무관리상 공택을 건설하게 되면 해당 공택단지는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세대가 입주를 개시하게 되면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할 때까지 해당 공택을 관리하고 과반수 입주한테 관리 방법 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방법 결정 요구한 때 그에 따라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새로운 관리체가 정해지게 되면 관리 업무에 대한 인수, 인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관리 방법 결정 요구가 있는데 3월 이내 관리 방법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사업체는 계속 해당 공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자신의 본연의 업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 업무에 대한 인수, 인계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이쪽에 필요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44페이지 그리고 245페이지까지는 쭉 한번 살펴놓으시고 특별히 246페이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3번 관리 방법에 대해 결정 효과 찾으셨죠. 그리고 가번 살펴놓습니다. 사업체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관리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입주자 대표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통지 동그라미 놓습니다. 2번 자치관리가 구성된 경우 구성 동그라미, 주택관리업자 선정된 경우 선정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되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관리 업무의 인수, 인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입주 예정자가 미리 이삿짐을 세대에 집어넣고 어디 여행을 다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사하는 차량이 많이 드나들다 보니 가끔 도둑도 드나든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의 갑종 방화문이라 불리는 철제 문을 용접기로 절단하고 문을 데려내고
세대 안에 배치되어 있는 전자제품을 다 싣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세대 내 가전제품이 다 사라진 것을 신혼여행 갔다 온 이후 확인할 수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철제문이 있다고 하면, 이곳이 문고리가 있다고 하면 문을 열고 닫는 고리 있죠. 이 부분을 용접기로 절단하고 문을 드러낸 상태에서 가전제품을 다 싣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인에 한 5세대가 그렇게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주 초기인 경우에도 누군가가 공동택을 관리해야 되죠. 사실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때 위탁 관리든 자체 관리든 관리 방법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제대로 된 관리처 없죠. 그래서 해당 공택을 건설했던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하는 때까지 해당 공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후 관리 방법이 결정되게 되면 새로운 관리처에게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리 업무의 인수인계에 있어서 통상적인 경우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지만, 해당 공택의 최초 관리 방법이 위탁 관리였다고 하면 입주자 대표인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실을 선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사업 주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관리 방법이 위탁 관리이고 최초의 관리주체인 주택관리를 선정하게 되면 선정한 날이 아니라 바로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게 되었을 때 나번에는 인수인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 4번에 관한 사항들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관리비 예치금의 내용, 관리비 예치금에 대한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 관련 서류를 내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니은 관리비 예치금 찾으셨죠? 여기 관리비 예치금에 대해서는 18회 시험 때는 관리실무에서 이 관리비 예치금을 적으라고 주관식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통상적인 아파트 한 채 관리비는 관리처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그 월말에 관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하는 입자 등에게 부가 징수하는 재원입니다. 이러한 관리비는 선불하는 겁니까? 후불하는 겁니까? 우리가 교통카드 이용하게 되었을 때 미리 선불식 카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게 된다면 후불식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관리비는 후불식 형태인데 여기 관리비 예치금은 미리 예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체는 첫 세대가 입주 개시한 때 공동택 단지를 관리하게 되는데 단지 전체에 입주자 등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비 부과 징수가 좀 미흡할 수 있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와 공동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때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 계약에 근거해서 관리비 예치금을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재원이 바로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미리 받는다 해서 예치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공동택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저 관리비 예치금으로 새로운 관리처가 결정되어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하기 전에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되고 관리 방법이 결정되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이 결정되게 되면 사업체는 더 이상 관리 업무 담당하는 거 아니죠. 그럴 때 저 관리비 예치금 자체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인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 예치 내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리처에게 인계하지만 관리비 예치금 자체, 돈 자체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인계하게 됩니다. 관리비 예치금 조금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247페이지에는 관리비 예치금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가 답안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 방법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해당 입주자 대표 회의에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인계한다는 것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관리 방법 결정 요구에 대해 3월 이내 관리 방법 결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동그라미 디귿에 각각 서술하게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이쪽은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2015년도에 주택법에 반영된 제도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혼합주택단지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용어 정의 시간에 분양된 주택과 임대택이 함께 섞여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라 한다. 이러한 혼합주택단지에는 임대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분양된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 사이에 서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끔 신문 방송을 보게 되면 분양된 주택단지에 존재하는 부대 복리설을 임대택 임차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렇게 혼합주택단지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뭔가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 혼합주택단지에는 사실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양된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되면 그 관리비 등을 그 분양된 주택단지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같은 주택단지에 있는 임대택의 공용 부분의 수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죠. 그런 돈 문제가 혼합주택단지의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뭔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혼합주택단지에 주민상호간에 큰 분쟁 끓여야 될 수 있는 사안이 공동결정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5가지 사항을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247페이지에 2번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관리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두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공동결정 사항으로서 기억,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1번 관리방법 결정 변경, 2번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번 장기 수선계획의 조정 주청했습니다. 4번 장기 수선 충당금 그리고 특별 수선 충당을 사용하는 주유시설의 교체 보수에 관한 사항 주청했습니다. 5번 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에 관한 사항 주청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혼합주택단지에는 입주 초기에 혼합주택단지를 할지라도 사업체의 관리 방법 결정 요구가 있으면 3가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야 됩니다.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면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테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요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3가지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이미 결정된 상태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2가지 해당 공택에 대한 관리 방법과 위탁관리가 결정되었을 때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이 2가지 사항은 공동 결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돈 문제이죠. 그러면 공동주택단지에는 장기 수선 충당금 그리고 관리비로 여러 가지 공용 부분에 대한 교체 보수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장기 수선 충당금과 특별 수선 충당금은 조정된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이를 교체 보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한 조정,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특별 수선 충당금과 장기 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각종 공사.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은 300세 이상의 공사를 건설했던 사업 주체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처리하는 것은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이었고,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대 사업자가 공동 결정한 사항은 무엇?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한 조정. 조정에 관한 문제만 공동 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동 결정 대상에 갑자기 장기 수선 계획 수립에 관한 이야기가 거론되게 되면 바로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공동택단지의 공용 부분에 대한 각종 교체, 보수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에 관한 사항을 혼합택단지의 공동결정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공택단지의 입주 초기에 결정할 세 가지 사항 중에 이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된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혼합택단지의 공동결정 대상으로 삼고, 돈과 관련된 문제로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과 특별수선투자금, 장기수선상의 사용, 그리고 관리비 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동결정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5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공동 결정 방법으로서 원칙적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임대택과 분양택의 공급 면적 차이에 따라 결정하고, 이 공급 면적으로도 제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공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48페이지의 니은문 보게 되면 공동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 대표 회의와 임대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의 동원해 놓습니다. 다음 구문에 따른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기억의 1호, 2호. 초기에 결정한 입주자 대표 회의 빼고 관리 방법,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쪽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며 2호부터 3호, 돈과 관련된 사항으로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등에 관한 문제이죠. 이러한 경우는 공급 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이런 방법으로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동원해 놓습니다. 이걸 17회 시험 때 적으라고 주관식 문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적으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이곳에 분쟁조정 신청하여 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 면적과 관련되어 관리 방법, 그리고 주택관리업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쪽이 결정하고, 장기수선 계획 조정 등과 관련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 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곳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인데 그 300세대 중에 임대 아파트와 분양주택이 모두 평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각 150세대씩 공급했다고 하면 2분의 1 초과하는 쪽 없죠.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공급 면적으로도 결정할 수 없을 때, 그때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하고 그 조정 결과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험권에 될 수 있는 것은 혼합주택단지의 공동결정 대상인 5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5가지 사항 중에 관리 방법,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되어서는
공급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는 쪽에서 결정하고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장기 수선 주장금 등의 사용, 관리비 등의 사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공급 면적이 3분의 2 이상인 쪽이 결정한다. 그래서 2분의 1과 3분의 2 적으라고 각각 시험 문제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 오지순자에 관한 문제를 내기가 좀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최근 개정 사항이고 그리고 최근에 임대아파트를 만들어서 나라에 기부 체납하는 주택단지가 꽤 많습니다. 그러한 주택단지에 여러 가지 분쟁을 생각한다고 하면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 호남주택단지의 공동결정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는 자치관리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 질문 정도만 살펴놓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동택을 자치 관리하는 경우 관리 방법 결정 요구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6개월 동원해 놓습니다. 관리사무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초 공동택 단지의 관리 방법이 자치관리라면 관리 방법 결정 요구일부터 6개월 이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관리 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을 때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한다.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시기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특히 나번을 봐놓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장의 결혼이 발생하게 되면 결혼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리사무장을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똑같이 위탁관리 발생하게 되면 결혼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 시의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의 결혼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알고 있는 주택관리업사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새로운 소장을 배치할 수 있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는 비전문가이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두어 결혼 발생 시에 30일 이내 새로운 관리사무장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의 동그라미 3번에 겸직, 금지 찾았습니다.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 회의 감독받는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 사이의 관계는 상하 관계입니다. 그러면 감독하는 자가 피감독자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관리와 관련되어서는 그 정도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위탁관리 찾았습니다. 여기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해놓고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놓습니다. 지금 우리는 관리처별 특징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체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고 이제 위탁관리와 관련되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치관리 시의 관리 주체는 관리사무장이었고 위탁관리 시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입니다. 그러면 저 위탁관리 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문제이죠. (300세) 이상의 의무관리상 공택의 경우는 반드시 자치관리,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관리 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했다고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러한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경쟁입찰 또는 전자입찰 방식이라 하는 것은 많은 주택관리업자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이죠.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기간 동안 해당 공택단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자 사이에 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그 계약 기간을 몇 년을 한다. 그것을 결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려라고 하는 것은 조선, 고려 그게 아니고요. 참고한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면 통상적인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는 3년마다 조정하게 되는데 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해봐라. 참고하라. 그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주택관리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전자 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계약 기간 동안 공택단지를 잘 관리했다고 하면 재계약해야 되죠. 그래서 재계약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249페이지의 니은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가번 살펴놓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동원해 놓습니다. 당해 공동택의 관리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동원해 놓습니다. 한정하여 입주자 대표의 구성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얻어 결정할 수 있다. 마무리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 요구하는 경우 과반수 동원해 놓습니다. 해당 공택의 관리처의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가 결정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즉시 관리처에 통지하고 관리처는 이를 즉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란 단어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주택관리업자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일차 과목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하게 되는데 동일한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저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택단지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관리업자가 공택단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 해서 과반수가 잘못 관리했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 없죠. 아예 공택단지의 공용무 관리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반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재계약 여부와 관련되어서는 만족도 평가 결과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지 10분의 1 미만이 반대하는지 이러한 만족평가가 대부분일 겁니다. 만약 과반수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가 잘못 관리했다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의사 표현을 하게 된다면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다시 해당 공택의 관리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가 제한되게 됩니다. 반면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재계약 물 건너갔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관리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 입찰에 참관할 수 있죠. 반면 10분의 1 미만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그때는 재계약 가능하고 그러한 재계약 형태는 수의계약으로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얻으면 동일한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자는 바로 입주자 대표 회의가 만족도 평가하는 것이죠. 관리체가 만족도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만족도 평가와 관련된 사항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정리하셨다고 하면 참고사항으로 공택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만족도 평가를 파악해 주시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면 만족도 평가 대상과 그 만족도 평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요건,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줄만 쳐 놓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만족도 평가입니다.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의무관리상 공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의무관리상 공택이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 확인하시고, 그러한 만족도 평가를 공개하고자 한다면 두 개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해당 주택단지에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었을 때 최소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고 전체 입자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한 때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만족도 평가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만족도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택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족도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걸 구분해 주시고, 특별히 재계약과 관련되어 동일한 주택관리업자가 계속 관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10분의 1 미만이었을 때 입주자 대표의 구성을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재계약 결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대상, 그리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하고 그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이었을 때 만족도 평가 공개할 수 있죠. 공개 요건에 관한 사항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계약 기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 보셨듯이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4번 관리기구의 구성입니다. 기업 주택관리업자는 공동택 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 책임자로 배치하게 되는데, 그 결혼이 발생하게 되면 15일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계약 기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저주택관리업자가 공동택 단지를 관리하게 되면 관리기구를 구성하게 되고, 그 관리기구의 책임자인 관리사무장의 결혼 발생 시에 재배치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위탁관리의 관리체인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도 자주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히 관련된 사항을 살펴놓습니다. 여기 주택관리업자는 의무관리상 공택의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주택관리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 대상은 의무관리상 공동택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때 시군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각종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절차 거쳐야 되죠. 주택관리업과 관련된 주무관청은 시군 구청장이다. 그리고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 우리 교재 251페이지를 봐놓습니다. 동그라미 나번 찾으셨죠? 주택관리업의 등록은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 동그라미 놓습니다.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 상사법인 동그라미 놓으시는데 상법상 법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그 주식회사가 바로 상사법인입니다. 임원 3분의 1 이상은 주택관리사인 때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죠. 그 밖에 등록 요건과 관련되어 자본금 2억 원 이상, 일정한 기술력으로서 전기, 연료, 고압, 위험물, 그리고 주택관리사를 각 한 명 이상 확보한 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서 주택관리사인 때만 주택관리업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람과 관련되어서는 자연인 외 법인도 사람이죠. 민법의 지원을 받게 되는 법인이 있다고 하면 민사법인이고, 상법의 지원을 받게 되면 상사법인입니다. 그 상사법인으로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인 때만 주택관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요건으로서 2억 원 이상, 그리고 일정한 기술력과 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으로 5가지 분야에 한 명 이상을 확보한 때 주택관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술 능력과 관련되어 연료, 고압가스, 전기, 위험물, 앞글자를 따보면 연고전, 위, 주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가끔 대학 스포츠가 방송에 보도되는 것은 연고전 위주로 보도되고 있죠. 그래서 연료, 고압가스, 전기, 위험물, 주택관리사 각 한 명 이상을 확보한 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밖에 기술, 장비 등을 확보하게 되면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 등록 요건을 자주 시험에 내더라고요. 과거에 시험거리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자본금과 관련된 요건을 시험에 냈는데, 자본금 2억 원 이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택관리사만 주택관리업자 될 수 있다. 본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인적 요건과 관련되어 주택관리사 한 명 이상 확보한 때 주택관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은 해당 사항 없다라는 것 다시 살펴놓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대상으로서 등록 말소, 영업정처분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봐놓을 게 있습니다. 251페이지에 동그라미 니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 말소 찾았습니다. 시군구청장이 등록 말소, 영업정처분 할 수 있는데 단서 1호, 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록 말소하여야 하고, 1호에 2, 1호에 3에 해당되는 경우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하여야 한다. 각각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과 관련되어 특별히 필수적 등록 말소, 그리고 필수적 영업정처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시는데, 1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리고 252페이지에 7호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처분 받은 경우로서 그 영업정처분 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수적 등록 말소입니다. 거짓 부정한 뻔한 이야기죠.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2016년 2월 달에 A라고 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6개월을 결정하게 되면 해당 영업정지 처분하고자 하는 시군구청장은 최근 3년, 2015년, 2014년, 2013년, 이 최근 3년 사이에 A라고 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거 영업정처분이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영업정처분 8개월짜리를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영업정처분 6개월을 결정하게 되면 합치면 12개월 초과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영업정처분 6개월 처분과 동시에 등록 말소 처분을 함께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처분 받은 경우로서 영업정처분 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초가 하는 때 필수적 등록 말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필수적 영업정처분 사유는 최근 신설된 사안인데 우리 252페이지에 부정한 재물, 뇌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수선상금을 주택법령이 정하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필수적 영업정처분 사유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수선상금을 법정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필수적 영업정처분 대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게 되면 이때는 영업정처분 할 수 있다. 또는 영업정처분 하여한다. 이런 두 가지 질문 나왔을 때 하여야 한다. 이 말 나와야만 맞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주택가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 여러 가지 사유 중에 거짓, 그리고 통산. 이 두 가지 나오면 필수적 말사유이고요. 다음 중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처분 하여야 하는 것. 이 말 나오게 된다면 반드시 영업정처분 해야 되는 경우인데 뇌물, 부정한 재물이라면 뇌물입니다. 그리고 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영업정처분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봐놓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주고받았을 때 영업정처분 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리겠죠. 그거 구분하는 것이 이쪽의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상 시험에 출제되는 것으로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입니다. 만약 주택관리업자가 괘씸하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가중처분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주택관리업자가 착한 일 많이 했고 우연찮게 실수를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죠. 그래서 가중처분과 감경처분은 임의 사항인데 반드시 감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2페이지 찾았습니다. 답은 행정처분의 감경입니다. 등록기준 미달, 이걸 동일하습니다. 등록말소 영업정처분 사유에 해당된 주택관리업자가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 시까지 이를 보완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당초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할 수 있답니까? 하여한답니까? 감경한다. 이것 강행 규정이죠. 그러면 주택관리업자가 당초 영업정처분 6개월 처분 대상이었는데 아주 착한 일이 해서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로 또는 많이 봐준다면 3개월까지 봐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절반까지 봐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초 영업정처분이 6개월짜리였다고 하면 무조건 3개월로 5개월로 봐주는 것, 4개월 봐주는 것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언제만 등록기준 미달했는데 이를 보완했다.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연고전 위주라고 하는 인적요건 기억나시죠?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30일 이내 해당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에 이를 보완했다고 하는 것은 해당 인력을 채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고용 안정에 기여했기 때문에 좀 더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당초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게 됩니다. 다만 당초 처분이 등록 말소 처분이었다고 하면 영업정처분 3월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절반보다 더 많이 봐주는 것이죠.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은 언제만 고용 안정에 기여했던 등록기준 미달 시에 등록 말소 영업정처분 대상이었는데 이를 보완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더 많이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등록기준 미달과 관련되어 인정되는 감경사유라는 것 기억하시고 필수적 감경사유라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청문, 등록 말소분 시에 청문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재등록 제한. 한번 등록 말소하면 2년 이내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통상적인 결격 사유기간 2년이거든요. 한번 등록 말소하면 2년 이내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사전 통보 그냥 지나가시고 과징금.
여기 가증금과 관련되어서는 영업정지업은 1년에 가름하여 1,000만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고 1일 3만 원 부과한다는 것 확인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봐주시는 게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실 이야기인데, 항상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되어서는 등록관청이 시군구청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요건 자주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특히 자본금 2억 원, 연고전 유죄 기술 인력, 법령 위반 시에 행정처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하는 게 우리 시험거리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놓으신다고 하면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사안, 올해도 실무 아닌 법규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그것 맞출 수 있겠죠? 꼭 저 정도는 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253페이지의 관리체 업무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